선생님은 내 글을 안 읽은 것 같아 이러는데 사실은 그냥 이거 저는 이 국문 요약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 그냥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이 부분 이게 있네. 여기 서술어만 볼게요. 탐구한다. 그쵸? 네. 도출한다. 네, 그쵸? 그 다음에 구조화한다. 네. 실시한다. 그쵸? 제한한다. 그 다음에 나타났다. 그쵸? 지닌다. 의미를 지닌다. 서술어가 하나도 안 겹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서론에서는 탐구한다. 서론에서는 탐구하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도출하는 거 방법이잖아요. 예? 접근 방법. 그래서 이런 방법을 실시했고, 예, 그걸 한 결과, 그걸, 이 사람은 방법론을 하는 건가? 실시를 해서 이런 걸 제안을 했다. 그래서 진짜로 해봤더니 이렇게 나타났어. 이 나타난 현상은 이런 의미를 지녀. 완벽한 거예요. 예. 국문 요약이. 근데 학생들은요, 기본 동사밖에 안 나타나요. 뭐뭐이다, 뭐뭐를 만들다, 뭐뭐를 했다, 이다 하다. 그러니까 비동사랑 해부동사. 그러니까 사실 그 서술어만 봐도 내용이 없구만.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내 글을 다 안 읽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 이러는데 사실 뭐 글을 많이 본 사람은 뭐 그걸 다 읽고 그럴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논문이 보면 볼수록 참 볼매네요. 볼수록 매력 덩어리. 이 논문. 이분은 만나러 가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멋지시네요. 이분한테 질적 연구하는 방법 좀. 근데 이게 상담이니까 관련이 있으신가요? 근데 왜 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을 안 쓰고 왜? 양쪽으로 하셨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척도를 이거 뭐죠? 평가 척도를 개발하는 거니까 예 척도 개발을 처음 하시는 거니까 볼매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의 전반부 들어보셨는데요. 뭐 어떠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처음 오신 분이시니까 예. 신입생이시고. 예. 뭐, 감 잡기 위해서 온 거니까요. 네. 예. 감을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 좀 오세요? 현재는 근데 그 감이 계속 유지가 될지 그거는 저도 참 자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가지고 마지막 학기 때 계속 될 수 있을지.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이게 단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선행 연구를 많이 읽으시는 게 제일 좋은 공부예요. 근데 읽고 후루룩 그냥 읽지 마시고 이렇게 좀 요약 정리하면서. 그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등장만 봤다는 후배 얘기를 해주시면. 누구요? 후배 중에 네. 항상 등장만 봤던. 연구하고. 네. 네. 우리 등짝이요? 등짝이 만났는데 오늘도 어디서 등짝이를 봤다고 메시지가 왔는데 선배가 등짝이 재입학했어요. 아주 해맑게. 너무 짠해요. 재입학했다는 게 최근에 재입학했다는 얘기예요? 네, 작년에요. 모르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저희 등짝 후배가 있는데요. 연구실 후배. 네, 제가 논문 쓸 때, 저도 논문 쓸 때. 제 앞자리였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제가 한 10시쯤, 11시쯤 가면, 10시쯤, 10시 반쯤 가면 걔는 먼저 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뭐 밤에 10시나 11시쯤 이렇게 나오면 걔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래서 연구실에 제일 처음에 와서 제일 마지막에 가는 애였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걔 등짝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등짝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이거 논문 이거 강의를 한 지 한 10년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논문 강의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등짝만 보이는 후배가 있다. 막 많이 불안하다. 왠지 못 쓸 것 같아서. 하지만 그때는 그 학생이 아직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한 5년 정도 강의할 때는 불길한 예금은 늘 틀리지 않는데 얘 진짜 불안하다. 그리고 그 친구가 공부를 하다가 그 즈음에 한번 제가 걔 등짝을 본 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런 논문을 쓰려고 해요 라고 해서 엉망으로 뭘 써가지고 친한 선배한테 보여줬어요. 정말 친한 선배한테. 근데 그 선배가 이거는 증명할 수 없는 건데 그게 뭐냐 문체론이었거든요. 문체론? 스타일이잖아요. 문장을 쓰는 스타일. 근데 걔가 그걸 선택한 이유는요. 너무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왜? 아무도 안 하니까요. 아무도 왜 안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블루오션을 남겨놨겠어요. 선배들이. 예?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체의 스타일을 밝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 주제 찾는 게 어려운데도. 근데 얘가 그거를
고지식한 애니까 공부를 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덥석 누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희는 이제 주로 식민지 시기를 연구를 많이 하니까 걔 전공이 근대니까. 근데 식민지는 언어가 착종돼 있잖아요. 그때 글쓰기는 한자를 배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 시험 보고 이랬던 사람들. 이런 세대 그거 준비하던 사람. 그 다음에 사실 다시 한글로 쓰기 시작한 거. 그 다음에 일본어가 이제 그 공통어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일본식 한자 쓰고 한글도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거 한글 맞아? 이런 막 되게 새로운 표현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또 어미는 한자같이 그랬다더라 뭐 이렇게 끝나고 정확하게 다체, 서술 다체 이런 걸 나타나야 그게 이제 근대문학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일본어를 가령 하더라고요. 일본어를.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체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5년이 열심히 공부하고 지났는데 드디어 뭔가를 써가지고 보여줬는데 그 선배가 이건 안 돼. 논증할 수 없어.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연구실에 안 나오고요. 옆에 있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대요. 예. 굉장히 이게 논문을 쓸 때 가지면 안 되는 이제 나쁜 습관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듣지 않고 피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옆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한 3달인가 이렇게 있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심심하고 좀 외롭고 이러니까 또 와서 또 등짝을 보면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뭐 10년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제 걔가 연한이 차는 거예요. 저희가 10년 안에 졸업해야 되거든요, 박사는. 근데 그 10년 안에 3년이 휴학 가는 기간이에요. 10년이 지나면 휴학 기간을 포함해서 입학 후 10년이 지나면 지도 선생님한테 매 학기 사인을 받아서 한 학기씩 연장해야 돼요. 4번. 근데 걔가 이제 연장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연장이 이제 됐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장해서 논문 쓴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그 10년 안에 박사 논문 한 편을 못 쓴다는 건 뭔가 습관이나 논문에 대하는 태도, 논문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 4학기 안에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10년이 지난 뒤에 아무래도 걔는 못 쓸 것 같아요 했는데 정말 못 쓰고 사라졌어요.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재입학한다라는 소문이 막 하더니 정말 재입학을 했더라고요. 해맑게. 안녕하세요 선배님? 막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논문을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불안해요. 예전 방식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좌뇌와 우뇌가 바뀌는 정도의 충격이 아닌 이상 그 친구가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시되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논문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 쓰는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해결하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주제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것부터 보여주고 어떤 부분을 공격해야 사람들에게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줄까? 이거를 짜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논문의 또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형식이 아주 중요해요. 그 배치하고 짜는 그 힘이 구조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연구 목적을 먼저 쓰기도 하고 누구는 연구 배경을 먼저 쓰기도 하거든요. 그 배경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목적을 써요. 근데 목적을 아무리 열심히 써도 이게 목적이 좀 잘 안 드러나 그러면 배경을 깔아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를 슬쩍 언급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내 목적을 쓰면 이 배경 이렇게 예뻐 보이는, 이렇게 돋보이는 배경에 의해서 목적이 약간 부각되는 거죠. 이런 것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끔 처음 논문 쓰는 사람은, 선생님, 다른 논문 보니까 배경부터 쓰던데 저도 배경을 쓸까요?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논문을 쓰고 있는 활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도를 하실 때 그런 걸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 그렇게 썼으면 너도 그냥 배경을 앞으로 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뭐 저는 네가 선택해서 하는 거다. 배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맨 앞에 쓰는 건데 글쓰기의 중요한 원칙은 어쨌든 중요한 걸 앞에 쓴다는 건 명백하다. 그러면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앞에 쓰는 거다. 이 부단한 자기 판단 있잖아요. 약간 메타인지적. 그 인지는 그냥 이해하는 능력이고 자기가 이해한 게 맞나? 확실한가? 계속 의심하는 그 힘, 그게 메타인지.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게 메타인지인데요. 그걸 보여줘야 논문이 돼요. 아주 허접한 논문도 단 1%라도 그게 있더라고요. 논문을 쓰다 보면 통과된 논문은 다 이유가 있구나. 그냥 보기에는 별로 평가도 많이 못 받고 되게 그냥 쉽게 쓴 것 같은데 반드시 뭔가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꼭 돌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선행 연구를 하시는데 우리 등짝 후배처럼 그냥 무조건 많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는 정보를 얻으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관점을 읽으려고 사실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을 보여줄 정도로 누군가 자기의 관점을 보여줄 정도가 될 그런 정도를 기술을 하려면 그게 책의 분량이 돼요. 논문은 그걸 압축한 거예요. 명백히 관점에만 집중해가지고 다른 거 다 빼고. 근데 학생들이 독서의 경험이 뭐냐면요. 참고서, 뭐 백과사전식 무슨 지식, 포탈의 무슨 네이버 지식이잖아요. 이거는 관점이 아니라 다 정보형이에요. 필요한 정보. 뭐가 필요한데 그럼 검색해.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뭐 빈곤 뽀르노란 뭐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참고서도 자기가 필요한 정보 딱 정리해주고 작가 정리, 줄거리 정리. 그 다음에 그 솔루션북 같은 것도 해답서도 자기 문제풀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안 사는 거죠. 그게 책의 전부니까. 책을 살 필요가 없어. 그 무겁고 들고 다니면서 보기도 힘드니까 그냥 찍거나 필요한 부분만 찍거나 내가 필요한 정보만 아니면 이거 포털 사이트를 빨리 접속하는 좋은 스마트폰을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압축된 논문이나 이 책은 정보가 아니라 관점을 보여줘요. 관점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도 끌어오고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을 보실 때도 정보용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가령 메갈리아라고 하죠. 메갈리아. 예. 메갈리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글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제 메갈리아가 등장하고 메갈리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90%를 써요. 이 사람이. 쓴 뒤에 마지막에 그러나 이게 왜 뭐 비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가 막 이런 걸 써요. 근데 제가 논문을 찾아서 읽는데 여기서 첫 편에서부터 읽잖아요. 그럼 뭐 메갈의 정의도 나오고 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이 뭐 김철수라고 하면 이 사람이 메갈에 대해서 막 우호적으로 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읽은 거예요. 이게 나한테 지금 필요한 정보기도 하고, 그럼 이걸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논문에서 메갈리아에 대해서 쓴 아주 긍정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줄을 붙여요. 그럼 이 사람의 논문은 졸제 뭐가 되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하지만 마지막에서 엎었거든요.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용하는 게 완전 잘못된 인용이에요. 그래서 늘 이 사람의 관점이 뭔가를 파악한 뒤에 그 안에서 이 내용을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이 관점은 반대인데 왜 이런 전략을 했지? 예? 마지막 그 강력한 한 방으로 뒤집으려고요. 왜냐면 이거 참 논리적으로 설득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미니즘 논문이나 이런 곳은 아직. 그래서 이런 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여기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찍어서 읽다 보면은 이게 잘못된 인용.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과 책은 명백하게 관점 중심으로 읽어야지 거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해서 이걸 그 정보 부분만 따다가 이렇게 내가 정보를 정리하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고 정보를 수거하는 정리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을 그냥 그 부분만 이렇게 내 논문에 옮겨 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다른 후배 얘기도 해줬죠. 표절로 돼가지고 취소된. 나중에 하겠지만 6단어, 연속된 6단어가 똑같으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안 돼. 여기 이거라도 하나씩 이렇게 달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한 문단, 한 패러그래프 정도의 내용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옛날인데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지도 선생님이 엄격하게 석사 논문 취소, 박사과정 입학 취소. 그래서 군대 갔어요. 끌려갔어요. 그게 사실은 이런 디테일한 어떤 각각의 행동과 선택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정보와 지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그래서 정보는 누구나 다 검색해서 쉽게 다 똑같은 내용을 하니까 그냥 자기도 그냥 갖다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예를 10년 전에 들었을 때는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정말 전면적으로 퍼졌어요. 이거는 옛날에는 진짜 철없는 1학년? 뭐 석사 1학기 이랬는데요. 지금은요 아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게 무섭네요. 논문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공소시효가 없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논문 쓰시면 그거 하시지 않아요? 유사도 검사 돌리시죠? 뭐 카피킬러도 돌리고 다 하죠. 그걸 미리 돌려가지고 그 유사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래서 논문은 뭐 사실 이거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양도 안 되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능력이 종합되어 있어요. 이분은 문장도 아주 정확히 잘 쓰시는 분이고 논문의 성격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이런 논문의 이 볼메 이 논문의 그 가장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요. 욕심을 버리고 딱 할 것만 한 거예요. 딱 뭐 번다한 내용이 없이 딱 할 것만. 그러니까 500명을 돌려봤으면 뭐 하고 싶은 게 많지 않겠어요? 네? 이것저것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뭐 국가 뭐 지원도 받고 전혀 없이 그냥 딱 척도만. 하지만 그 500명 그 표본한 내용은 어딘가 다른데 또 다른 논문으로 쓰긴 하시겠지만 그게 진짜 미덕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논문 처음 쓰실 때 다 주의해야 하실 점들이에요. 이렇게 선행 연구 검토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이런 도구로 쓰시면 안 되고, 표절 되게 신경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큰 욕심을 내실 필요가 또 없다라는 거. 예. 지금은 되게 약간 이렇게 위축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쓰지 막 이러는데요. 쓰고 뭐 자료를 하다 보면요. 막 써요. 막 내용이 붙어요. 막 이만해져요. 그리고 또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말에 대해 공감하는 게요. 이게 선행 연구를 이렇게 내가 요약이나 이런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막 같은 내용, 같은 주제를 엄청나게 읽다 보면 내가 쓴 거 같아.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냥 내 생각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표절한 사람이 사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공부 습관이 처음에 약간 잘못 들면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색깔별로 했어요. 제 생각만 까만 걸로 쓰고 옮겨져 온 건 다 빨간 걸로. 그래서 거기 출처 표시가 잘 돼 있지 않더라도 그걸 다 패러프레이징 하던가 뭐 이렇게 바꿔서 하는. 그리고 아예 안 쓰는. 출처 바뀔 수 없으면. 제 강의를 다들 논문을 이제 잘 써야지, 쓰는 걸 알아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오시는데 다 논문 쓰고 이 강의 듣고 나면 저는 논문을 못 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이상한 역효과가 나는데요. 다 쓰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조금 미리 준비해서 논문을 그냥 막 무작정 열심히 덤비지 말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미리 알고 준비하자. 네, 이런 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학기 지나고 뭐 기말보고서 같은 거 쓰실 때 이런 거를 좀 적용해서 조금, 논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고서 하나하나를 좀 연습으로 생각하시고 정성스럽게 좀 집중해서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과제나 이런 거 발표하기 위해서 좀 작성했었던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그걸 인용해서 자기 글을 사용하는데 자기 표본 또 그것도 걸리나요? 자기 그게 뭐 표본에? 논문으로 내신 건 아니고 그냥 논문에 문제 같은 거. 그렇죠. 일반 수업 발표요? 그건 괜찮아요. 그걸 인용을 어떻게 해요? 그냥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용의 대상이 아닌 듯한데. 예. 인용이 되나? 네. 민감하게 느끼는 분 계시길래 혹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발표된 논문이나 프로시딩 논문이요. 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게 이제 공개된 내용. 예, 공개된 내용이 아니면. 근데 그냥 일반 대학의 세미나에서 수업 시간에 썼던 거, 그거를 이제 확장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또 변형해서 다 쓰세요. 네. 인용의 대상은 아니야. 인용의 대상은 아니에요. 인용은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데 이렇게 발표가 돼야만 대상이 되는. 예.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거는 명확한 경우긴 한데요. 뭐 그런 비슷한 질문 하시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만들기도 몰라요. 다 서로 막 지금 잘 몰라요. 좀 헷갈리고 있어요. 그렇게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자료실에다 그 자료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 자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인용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요. 아니요. 그거는 인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나의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확대시키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심해요. 근데 자료실에 보고서 같은 거 쓰면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클래스 하나가 열리면은 교수님이 우리 이 클래스라고 하는 데다가 방을 개설하거든요. 네. 과제를 하면 거의 다 업로드하게 되니까. 네.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보지 않아요? 내가 공개로 하시는구나. 저희는 비공개로 해요. 큰일 나요. 학부 애들도 막 중간 발표했는데 막 칭찬받은 거 막 갑자기 그걸로 바꾸겠다고 하질 않나 주제를 막 샘들을 내고 막 그러는데 그걸 공개로 하셔서 공유하시는구나. 그래서 실제 민감하긴 합니다. 이게. 예, 그럼요. 그렇죠.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막 90년대 이제 연구가 막 활발하게 이제 막 이루어지고 이럴 때는 프로시딩에도 그걸 붙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진행 중인 연구니 인용을 그만.
이게 이렇게 침 바른 거거든요. 근데 그때 아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중간에 발표한 논문을 가지고 금방 논문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프로시딩 한 걸 금방 논문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발표하는 이 기동력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쉽게 이렇게 베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대 법대에 논문상이 있대요. 그게 뭐 이제 논문상이요. 학부생들 대상으로 한 되게 오랜 전통이래요. 그래서 그게 뭐 상금은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명예스러운. 근데 그게 한 5, 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논문상 취소된. 그게 그런 거예요. 그 어떤 학교 수업에서 법학 뭐 이런 수업에서 팀워크로 연구했던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팀워크로 했었던 그 주제를 역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 하나로 이렇게 논문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낸 거죠. 취소됐죠. 그것도. 그런 사례죠. 그게 오히려 더 민감한 문제지 인용의 대상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하게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버그 같은 게 나면요. 공부를 쭉 못하게 되더라고요. 본인에게 트라우마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등짝 후배는 아주 명랑하게 재입학을 했으니까 네,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제를 선정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표절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피킬러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그야말로 유사도예요. 똑같은 표현이 있나 없나고요. 이 아이디어를 도용했나 이런 문제는까지는 저희가 표절을 판단하는 수준을 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카피킬러가 엉성하다고 한 거고 그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게 아이디어를 훔쳐서 다른 식으로 특히 문장력 좋은 사람이 글 많이 써본 사람이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정말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발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논문을 쓰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 논문을 안 써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네 그분들도 안 쓰더라고요. 못 쓰는 건지. 네. 정말 굉장히 심증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아주 극단적인 사례고요. 뭐 그냥 저의 심증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 주제 결국 아이디어를 선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일단 어떤 아이디어를 선점했으면 막 이렇게 친한 사람한테 막 의논하고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 주제가 정말 이렇게 연구 계획서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서 공식 문서화 될 때까지는 그 아이디어를 자기가 이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많이 그걸 먼저 갖다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요즘은. 하나 궁금한 게요. 네. 그 논문 연구 계획서를 내가 작성을 다 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네. 근데 누군가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네. 나보다 먼저 논문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저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발표한 사람 최고예요. 네. 발표한 게. 또 특허도 마찬가지. 특허도 그런가요? 네. 아이디어 뭐 있고 다 있었지만 네, 등록한 사람이. 네. 그러니까요. 이게 세상이 다 이렇게 문서 중심이에요. 문서. 예? 공식 문서 중심. 그러니까 어떻게 글쓰기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주제를 지금 딱 쓰고 싶은 거 주제를 갖고 들어오셨으면 이제 그거를 연구 주제에 맞게 가공하거나 더 이제는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시고 근데 공대 같은 경우는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선행 연구를 읽으면서 자기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학술 논문은 어쨌든 논중이고 주제로 접근해야 되고 논문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이 주제는 이런 거여야 돼요. 나에게 흥미롭고 내가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현실에 쫓겨가지고 약간 쉽게 풀 수 있는 주제로 자꾸 가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서울대가 이제 논문 그 양으로는 세계 수익권인데 그 인용 지수는 대단히 초라한 400.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었었죠. 예. 그게 그냥 논문 쓰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논문들을.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진 지는 꽤 오래됐는데,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예. 논문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한테 흥미롭고, 근데 이게 이제 논문이 되려면 나에게 흥미로운 이 주제가 우리 모두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사회적 문제라든가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거가 이제 되면은 특히 이 남은 뭐 분과 학문일 수도 있어요. 분과 학문에서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라던가 관심을 갖는 어떤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료 같은 거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 자료 수가 쫙 나오거든요. 도서가 몇 건이고, 뭐, 비도서 몇 건. 그 자료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학술 논문, 뭐, 학위 논문, 책, 그 다음에 뭐, 비도서, 뭐, 이런 다양한 뭐, 다큐멘터리, 다양한 보고서, 연구보고서, 영역보고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골고루 있는 주제가 지금 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예요. 그거를 이제 눌러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흥미로운 문제인가, 우리가 이거를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가, 여기까지가 일단 아마 이제 선생님들이 논문 연구 계획서 쓰실 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될 수 있는 건가. 예. 근데 주제가 될 수 있는 걸 다 쓰면 안 되고, 아까 그 저희 등자 후배 얘기한 것처럼 해결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여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경천동지할 주제라도 아까 그 스타일 문체처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면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 저희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 그거 간송본하고 지금 그분이 갖고 계신 거 상주본? 네, 우리가 그 구경도 못한 그 상주본. 실제 가지고 있는 건 모르죠. 일단 돈은 올려. 근데 그 간송 그 미술관에서 갖고 있는 그 해례본이라는 게 이제 글자를 만드는 원리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게 없을 때는요, 진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화장실 창살설 아시죠? 화장실에 앉아서 볼 보다가 이 네모난 이거 창살 보고 이렇게 생긴 거 보고 이게 기억이고 이렇게요. 예. 그래서 해례본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때 저도 국어학사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이 한글과 관련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해례본이 나온 이후의 세대잖아요, 저는. 그래서 해례본 그런 연구 성과도 다 가지고 국어학사를 하는데, 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의 문제들이. 예? 근데 이거는 뭔가 어떤 자료의 발굴이나 새로운 어떤 방법론? 이런 거가 아니면 지금까지는 난제다. 이렇게 선생님이 해주신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덥석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급한 마음에.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생각엔 잡은 거예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 박사과정 들어가면 이런 거 한번 해봐 하시긴 하는데요. 노노노노 안 됩니다. 네.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답을 구해도 되고요. 제가 뭐 이제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할 때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을 구하시는 게 좋겠죠 했지만, 지금은 세상 훨씬 더 복잡해져 가지고요. 이 석사 논문 하나로 답을 구하는 정도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연구의 양도 많이 쌓였고. 그래서 굳이 답을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답을 구할 수 있는 방향 정도? 그러니까 이 아까 척도 개발 같은 것도요. 근로 빈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어려운지를 조사하는데, 그 조사하는 방법에서 묻는 질문, 그 척도를 찾아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 방향성, 기초 작업, 기초 분석만 해도 논문의 주제로는 가능합니다. 되게 자꾸 답을 구하려고 하시는, 답을 구해야만 논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공식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독창성, 주제의 독창성. 이게 가장 많이 평가하는 거고요. 예. 이게 돼야 그 다음 뒤가 풀려요. 그 다음에 이 주제가 정확하게 논증,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러니까 근거, 논거를 잘 갖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 통계로 그걸 보여줄 수 있는가. 그죠? 아니면은 뭐 질적 연구에서는 그런 면접이나 이런 필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를 어쨌든 뭐 면접을 통해서 구술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통계로 처리하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구성이 나오잖아요. 예. 이 아무리 아름다운 이 두 개가 해결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논문이라는 구성 안에 잡히지 않으면 이게 지식으로 소통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된 이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까 제가 보여준 논문들이 그런 코드를 다 맞춰서 잘 쓴 거예요. 조건들을 다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부각되는 거, 쉽게 쓸 것, 잘 익히게 쓸 것, 네, 요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전달과 소통 가능성. 이 표현에도 걸리고 이 윤리성, 표절에도 걸리는 건데요. 공공의 장에서 전달이 되는 이 상거래 현장을 우리가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표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거래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의 일종의. 그래서 이게 전달과 소통 가능성은 이거랑 이거랑 다 걸리는 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하게 평가되기도 하고, 예, 이 윤리성, 이거는 요즘 거의 이제 기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논문 평가 그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예, 이거. 20점에서 100점 만점. 이렇게 해서 이제 90점 넘으면 A.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으면은 본심이나 이렇게 두 번째 심사로 넘어가지 않는데 두 번째 심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테일들을 보시는 거예요. 디테일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이거요. 그러면 그 전에 보는 건 이거예요. 주제가 안 되면 논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주제와 그 다음에 구성을 맞췄나. 주제가 이게 연구계획서 단계, 그 다음에 이게 예심 단계, 구성을 잘 갖춰서 다 내용을 다 채웠나. 그 다음은 그게 진짜 의미 있는 논증인가. 네. 고요. 이 주제로 그 내용을 채운 뒤에는 먼저 스스로 자기 성찰적으로 예, 유사도 검사를 해서 그 결과서를 이제 내게 되어 있죠. 아마 같이. 예,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사소한 거 이런 거예요.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 그런데 사실은 논문이 문장이나 이런 것만 바꿔도 확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참,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강의가 들으면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이해가 잘 되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논문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막 드시죠. 알 것 같죠. 논문이 뭔가.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닌데 잘 모르는데 이러신다는 거.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고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도 예, 빠지지 마시고 집에 가서 생각해봤더니 그럴듯했는데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이제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계속 이 논문에 대한 생각들이 쭉 유지가 되고 논문 쓰는 데까지 반영이 진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쨌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장된 자신의 지식을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지식을 조직하는 거, 그러니까 구조화하는 거, 구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구성을 하는 거고 이 연구의 결과는 타인과 공유하는 공적 활동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자기 표절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쓴 내 논문이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 그건 그냥 우리의 자산이에요. 도로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 때는 역시 똑같이 표절이 되지 않게 인용의 원칙에 맞게 하셔야 돼요. 남의 것을 인용하듯. 그래서 이게 논문인데 이게 지식이라는 걸 이해 못하고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주제도 정하지 않고 일단 쓰기 시작한다라던가 이게 논증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한 100장쯤 쓴 뒤에 생각을 한다라든가 그러면 100장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짠한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100장 썼는데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맞춰놓고 주제를 정할 때 이거를 대강이라도 맞추셔야지 덜 버려요. 예. 그리고 논문은 기둥 같은 거여가지고 논문의 주제는 기둥이어서요. 주제를 바꾸면 다 버려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그런 거를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설마 그럴까 하지만 정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쓰고 보겠다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이요. 예. 근데 결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 예심 통과 칼같이 안 되더라니까요. 저는 정말 웬만하면 해주실 줄 알았어요. 인데 이런 것도 많이 되고 하실 텐데 대학원 기여하는 바 클 텐데 칼같이 딱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역시 집단 지성의 힘은 그래도 믿어야겠구나. 이런 좀 이상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논문을 이렇게 좀 처음에 이렇게 맞춰야 한다고 할 때 뭘 맞히냐? 이 세 개를 맞히는 거예요.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네, 요걸 맞추는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게 맞는다는 거는 저게 각각 제각각 대부분 처음 논문을 쓰면 저게 제각각 아주 완결적이에요. 제각각 혼자 완결적이에요. 이렇게 여기 연구 목적, 이게 대상, 이게 방법이 그냥 제각각 그 자체로 이렇게 아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실하기만 한데 전혀 논문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구조화한다는 건요. 계속 뭐에서 시작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게 만나야 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그냥 다 정보예요. 하나씩의 정보. 근데 어느 논문에서는 목적, 어느 논문에서는 대상, 어느 논문에서는 방법 이렇게 베껴다가 붙이기도 하세요. 당연히 그분은 쓰는 분은 모르지만 글을 많이 보는 사람은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해. 김태희의 코, 김혜수의 입 이런 느낌? 공효진의 눈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상한 그 합성한 사진 있잖아요. 이상한 괴기스러운 느낌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맞춰 보셔야 돼요.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 연구 방법. 그럼 이제 이거를 보면 이게 되게 잘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잘 맞으려면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선생님이 주제는 A에 B예요. 그래서 A가 이제 대상에 해당하고 B가 나의 목적에 해당하는 건데 이 A의 B 목적과 대상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은 꼭 이 방법을 통해야만 이 목적을 논증할 수 있는 거죠. 이 대상을 이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를 정해놓고 하라고 하셨는데 주제를 다 정한 뒤에 방법을 정했는데 이 주제를 보고 방법을 정했는데 이게 안 맞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것도 되게 가능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글쓰기는 이게 순환적이에요. 이렇게 순환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도 돌아요. 계속 이걸 계속 이렇게 맞추면서 쓰는 거예요. 맞추면서.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면 목적을 조금 수정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대상도 좀 확대하거나 좀 좁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쨌든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안전적으로. 이게 참 논리적인 수는 늘 3이더라고요. 박사 논문 같은 거, 석사 논문 같은 것도요. 본론을 3개 쓰죠. 되게. 본론 4개 쓴 거 보셨어요? 거의 없을걸요? 박사 논문은 좀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5개나 7개 써요. 본론이. 그런 거 같네요. 네. 2, 4, 8은 없어요. 이상하게 이 홀수가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느낌? 그래서 석사 논문은 서론 하나, 본론 3개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 공대에서의 논문을 책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쓰지 않으시니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거를 맞춰 보는 건데 이 논문이 그거를 잘 했고 그 이유는 주제가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인데 이분도 논문을 되게 잘 쓰셨지만 1페이지로 딱 논문의 목적이 딱 분명히 나오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니까 논문 많이 쓰셨으니까 목적이 분명히 나오고 그걸 위해서 이런 방법이나 대상을 아주 정확하게 딱 정한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물론 이분이 그냥 청년이라고 하지 않고 빈곤 청년인데 빈곤의 개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이에요. 이게 대상이에요. 대부분 처음 쓰면요 그냥 대뜸 청년이에요. 청년 70대 할아버지도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이제 이런 대상은 이렇게 있잖아요. 범위의 크고 작은 거 이런 문제고요. 목적은 되도록 구체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넓게 포괄적이나 하지 않게. 대상도 그러니까 이분이 청년이라고 이렇게 대상을 하진 않겠지만 뭐 빈곤 청년이 아니라 20대 청년이라든가 뭐 대학생이라든가 이렇게 범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맞추는 과정에서 저렇게 명확하게 빈곤 청년이라는 거를 설득시킬 수 있는 걸로 저 기준을 찾은 거예요. 뭐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하는 가구의 청년들로. 되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빈곤 청년이란 이런 수사적인 것보다. 그 대상에서는 그런 거를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넓혔다, 좁혔다. 근데 이 대상이 너무 좁으면 쓸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좁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대상이. 그러니까 다룰 내용이 좀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그걸 계속 생각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출 때 대상만 따로 생각하면 맞춰지지가 않고 목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문은 어떤 단순 사고가 아니고요. 계속 복합 사고예요. 복합 사고가 이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힘이거든요. 이게 결국 추론 능력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대상 하나만 혼자 넓혔다 줄였다 해도 판단할 수가 없다니까요. 기준이 없잖아요. 이 기준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 방법을 정할 때도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뭘 왜 쓰는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분 되게 잘 쓰셨는데 이분이 일단 배경과 필요성을 같이 쓰셨네요. 소논문이니까 연구의 필요성이 연구 목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니까 현 세대 청년들 88만 원 세대, 이거 88만 원 세대라고도 하고 M4 흑수저 뭐 이렇게 청년을 이루는 말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쓰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래서 이게 저 같으면 사실 저는 좀 건조하게 글을 쓰는 편이어가지고요. 정말 건조하게 딱 완전 건조체예요. 저는 이거부터 썼을 거예요. 본 연구는 청년들 중에서도 가족 자원이 부재, 도와줄 수 있는 가족 자원이 부재, 계층의 고착화로 자립의 성취가 더욱 어려운
빈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용 장벽을 탐구한다. 이 세 줄이지만 쓰기 어려워요. 그쵸? 써보신 분 아시죠? 쓰고 계시는 분. 자기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걸 이렇게 이모저모하게. 근데 제가 처음 논문을 쓰실 때 요만큼을 100만 번 고쳐 써보시는 거예요. 더 쓰지 마시고요. 더 써도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 다 버려야 돼요. 이게 확정돼야 뭐를 뒤에 이었을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만큼. 그러니까 1학기에는 이제 요만큼을 써본다. 목적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목적이 정해지면 뭐 이런 관련, 이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뭐 고용 장벽? 이런 거가 들어간 그 논문들을 찾아 읽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대상도 확정하고 방법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려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뭘 할 것인가를 어쨌든 정해놓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이 인지하는 장벽은 자기 효능과 목표 성취에 대한 기대와 같은 인지적 요소들과 함께 목표 성취에, 그러니까 장벽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조절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전제예요, 사실은. 이 고용 장벽을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고용 장벽이라는 것이 정말 이 성취도에 영향관계가 있다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고용 장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살잖아요. 이게 약간 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는 반드시 권위 있는 연구의 인용이 필요해요. 전제는요. 나만 그렇게, 나의 개인적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근거를 댔잖아요. 이런 6개의 연구에서 이미 이거를 전제화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을 해줬다. 이런 거. 근데 이런 부분의 기술이, 이게 지금 내용은 공대시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진술은 반드시 필요해요. 전제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연구 목적이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 근데 대신 그거는 논문의 성격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전제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는 뻔한 맥락 위에 설정된 문제라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주제가 완전히 참신하지 않으면 굉장히 평범한, 예, 일반화되기 쉽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관계예요, 관계. 관계론이에요, 계속 관계. 그러니까 논문이 논증인데, 되게 우리가 논증할 때는 주장이랑 논거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논거 밑에 근거 있고, 근거 밑에 이유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은 이거가 뭔지 구분을 못 해요. 이거는 당연히 모르고요. 그냥 이유를 자꾸 논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글쓰기를 할 때는 다 교육이라는 건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이유를 써도 되게 논리적이라고 칭찬을 해줘요. 가령 뭐, 너 그 미용실에 가지 마. 나 머리 했는데 머리 되게 못해. 이거 이유예요. 그 미용실에 가면 안 되는. 그래도 그냥 잘 썼다고 해요. 근데 이 이유라는 건 되게 이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하지는 못하죠. 그런 근거는 이런 거예요. 야, 그 미용실 내가 가니까 괜찮던데 너는 왜 그러냐? 나는 머리 잘 나오던데? 증거 있어? 그러면, 야, 내 머리를 봐. 내 머리. 내 머리 잘 안 나왔잖아. 이런 거는 근거예요. 약간 뭔가, 그냥 단순히 내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증거물? 아닌데 나는 내 머리는 잘 나왔는데? 그랬을 때 논구가 필요한데, 야, 내가 거기 소개했던 10명 중에서 9명이, 너 빼고 9명이 거기를 안 가. 이런 거 훨씬 더 논거예요. 이 차이를 몰라요. 이 매트리얼의 차이를. 그래서 이 논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다르지만,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는 선생님 자체도 분석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냥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정도만 돼도 논거. 이렇게 하면 애는 진짜 거기에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한테도 논리 논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직의 필수 과목이에요. 사실은 이것만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 사실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이것도. 근데 이거는 또 안 가르치거든요. 이것도 3개잖아요. 이런 관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이건 전제예요. 이 전제가 딱 뭐다. 전제가 뭐예요? 딱 얘기 못 하죠. 왜냐면 주장이 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거든요.
크기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이게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도 이걸 계속 맞춰봐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이게 제가 말하는 관계론이거든요. 그래서 딱 고정된 사고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걸 이렇게 조절하는,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서 그런 거가 논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를 내 글에 구현하기는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논문에서 작동하고 있는 내적인 원리니까 남의 논문에서 이걸 해보시면 돼요. 남의 논문을 읽으실 때 제가 그냥 자료를 이렇게 후루룩 읽고 아 이런 멋진 내용이 있네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짰는지 이거를 각각 떼어서 이것들이 잘 이렇게 맞는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들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 논문도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하니까, 즉, 인지로부터 행동을 통해 목표 성취에 이르는 일련의 목표 성취의 경로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장벽에 대한 인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네, 이것도 되게 훌륭해요. 이 한 문단만 봐도 정말 훌륭한데요. 왜 훌륭하냐면요. 이거 진짜 결정적으로 못하는 건데요. 이게 상술에 해당이 되는데, 공학 공부하신 분들 다 못하는 취약한 부분이에요. 뭐냐? 요만큼, 여기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개개인이 인지하는 장벽은 영향을 미치거나 조절한다. 이것까지는요, 여기에 있는. 선생님, 위에 화살표 누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살표요? 요거요? 네. 그렇군요. 요거군요. 요거는 여기 지금 인용한 여기에 있는 표현이거나 내용을 그냥 요약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냐? 즉 하고 다시 자기 말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한 번 더. 네. 이거를 못한다고요, 이거를 못하고, 여기까지 써요. 여기까지 쓴 것도 훌륭한데, 그럼 여기 지금 주가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써요. 그럼 그 뒤에 또 뭐가 붙겠습니까? 또 주가 붙겠죠? 네, 이러면은 짜집기 논문 같이 당연히 보이죠. 그럼 선생님이 그러세요. 이게 자료를 좀 잘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서 여기다 내용을 넣어라. 그거는 저 자료를 리라이팅 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말로, 네가 이해한 대로. 근데 논문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자료를 또 찾아요. 자료를 많이 붙이면 리라이팅 해야 하는 분량이 계속 늘어나죠. 죽어도 서론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본심을 못 가요. 이게 예심에서 스타트 한 순간부터 그냥 시간 싸움이에요. 일주일 안에 다 고치느냐 못 고치냐. 일주일 안에 못 고치면 그냥 한 학기 더 가는 거고, 뭐 코피를 흘려서 가면서라도 내 가지고 제보해서 보내면 어쨌든 심사는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저도 박사 논문 쓸 때 저희 연구실이 6층 건물에 6층 제일 끝방이었는데요. 11시가 되면 건물 전체가 잠겨요. 이제 그 전에 못 나오면 그 건물에 갇히는 거예요. 그 아침 5시에 이제 그거 해제할 때까지. 맨날 거기서 혼자 썼어요, 매일 밤. 새벽 2, 3시까지. 왜냐면 계속 이어서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감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싸가지고 집에 가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나태해지면서 졸리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밤새 거의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그런 순간을 맞닥뜨릴 거예요. 그 정도로 시간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여유 있게 쓰려면 이런 세팅이 아주 단단하면 조금 더 그때 고칠 때 조금 부담이 덜해요. 그 안에서 고치면 되니까요. 그게 이제 뭐랄까요? 이 글쓰기 테크닉?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해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논문의 성격? 착잡해 보이시네요. 착잡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술 논문의 내용은 요거를 중심으로 구성한다.